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편 하편 교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하편 교재 조선시대 후반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후반 중에서 오늘은 이번 강의에서는 문화사 파트를 다뤄보겠습니다. 조선 후반부의 문화 전체를 개괄하는 내용이어서 조금 양이 많습니다. 이론 부분 양이 많은데 어떻게 사료가 연결해서 출제되는지도 같이 한번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교재 같이 펼쳐서 봐주시고요. 처음으로 성리학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죠. 유교 국가이고 유교를 불교하고 좀 나란히 두어서 종교의 개념으로 보면은 이건 좀 적절하지가 않고 고려 시대조차도 전반적으로 불교 국가였지만 정치적으로는 유교, 유학을 진행을 시켰었죠. 이 유학이라고 하는 건 어떤 정치 사상, 이념에 가까운 거라고 이데올로기라고 좀 보셔야 되고 어떤 신을 믿는 종교의 개념으로 접근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생활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쳤던 게 바로 유학인데 이 유학이 시기를 거치면서 여러 번 업그레이드 또는 변형을 하게 돼요. 우리가 처음에는 유학, 유교 뭐 이렇게 보지만 커다란 유학이라는 주머니 안에서 여러 갈래가 파생이 되어서 나오기도 하고 고쳐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이제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새로운 일종의 신유학이죠. 신유학이 등장을 해서 고려시대 후반부가 되면 이 성리학이 우리나라 쪽에 처음 들어오게 됩니다. 고려의 안향이라는 분이 이걸 처음 들여왔다라고 되어 있고 이 원나라 학자들하고도 교유하면서 성리학이 들어오고 고려 말기에 성리학을 믿는 새로운 선비 집단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성리학을 믿는 새로운 선비 집단을 우리가 신진사대부라고 했었죠. 이 신진사대부 중에서도 이 급진파, 개혁파에 속했었던 사람들이 새로운 나라를 이끌어가는 주축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정도전으로 대변되는 이 개혁파 사대부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어떤 나라든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이전 나라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도전적으로 나아가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진취적이고 개혁적이고 뭐 그런 성격들을 보여주게 돼요. 고려 말기의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죠. 아주 오랫동안 남의 나라의 어떤 간섭을 받고 있었고 원 간섭기에다가 뭐 귀족들끼리 서로 싸우는 그리고 그 권문세족들의 어떤 안 좋은 활약상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여러 번의 대외전쟁도 있었지만 기득권층이 자기네들의 어떤 권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매우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서 그러면서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고 불교라고 하는 게 고려가 처음에 등장할 때에는 그때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는 역할을 다분히 수행을 했지만 이제 뒷시기로 갈수록 여러 가지 폐단이 나타나게 돼요. 사찰이 너무 많아지고 스님들도 뭐 가짜 스님도 많고요. 어떤 고리대금에 종사한다거나 재산을 축제한다거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불교답지 않은 어떤 폐단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리학자들은 이런 폐단을 지적하면서 과도한 어떤 불교 행사를 지양할 거를 얘기를 하게 되고 조선이라는 나라는 성리학을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리학이 처음에 출발할 때의 모습과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고착화됐을 때 후반의 모습이 조금 달라요. 이 성리학조차도 어떤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고 이거를 개선한 다른 버전의 어떤 성리학 부분들이 많이 연구가 되게 되는데 조선시대 후반은 이런 것들이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되는 시기입니다. 조선 후기의 문화, 성리학의 변신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성리학이 변신한 부분 중에 하나가 양명학이라고 하는 게 되겠죠. 양명학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리학이 점점 변질을 해요. 변질하는 것 중에서 절대화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 교과서에 혹시 교조화라는 단어를 들어본 분들도 계실 텐데 교조는 뭐냐면 그때 역사적인 환경이나 그 시대적인 상황을 앞뒤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 원칙을 수용하는 아주 고정적으로 고지식한 그 상태를 교조화라고 합니다. 그냥 이거 자체가 법이 돼버린 거예요. 예외는 없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점을 지적하거나 그러면 이걸 공격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거. 상당히 꽉 막힌 어떤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성리학이 절대적으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신성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조화가 되는 건데 이렇게 돼가지고 요거를 바탕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교조화의 성향을 갖고 있는 정치 지배층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죠. 우리가 동인이니 서인이니 남인이니 북인이니 소론, 노론, 벽파, 시파 이런 식으로 붕당 정치를 계속 보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서인 정권에서부터 이게 좀 도드라지게 드러나서 보이는데
여러분 서인 하면은 서인 정권이 확 올라오는 걸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건 중에 하나 인조반정이 있습니다. 인조반정이 있고 인조가 누르고서 이제 올라온 왕이 광해군이잖아요. 광해군이 중립 외교를 하는 것 때문에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렸다라고 하면서 이게 또 어떤 반정의 원인으로 제공을 또 하게 되거든요. 여기 보면 의리와 명분로를 강화한다. 교조화된 성리학에서는 당연히 명나라에 대해 의리를 지키는 게 우리가 맞아요. 그런데 광해군의 생각에서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요 명분론을 지키기에는 당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떠오르는 태양과도 같았던 저 후금 세력을 마음대로 배척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러다가 또 전쟁이 나면 어떡하지?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물론 명나라의 의리를 지키는 게 맞지만 우리나라가 전쟁에 다시 한번 빠지지 않으려면 막무가내로 명나라 편을 드는 건 좀 곤란해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런 광해군의 유연한 생각이나 통치자로서 당연히 가져야 되는 이런 생각들은 이 서인 정권에서 주장하는 의리, 명분, 주자, 성리학의 절대화 이런 개념에서는 용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주자 중수의 성리학은 절대로 이변이 있어서는 안 되고 여기에서 정해져 있는 어떤 원칙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융통성 없어 보이죠? 그러다가 성리학의 상대화가 이렇게 절대화를 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 잘못됐는데? 라고 상대적으로 성리학을 봐야 돼. 좀 유연한 생각을 갖는 사람도 당연히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절대화와 상대화는 좀 대비되는 개념인데 조선시대 후반에 이런 개념도 나와요. 윤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교 경전에 대한 해석이 지금처럼 하는 게 맞냐? 실제로 이 유교 경전에서 말하는 내용이 이렇게까지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딱딱하고 원리 원칙에 입각한 그런 내용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자, 우리 한번 재해석을 해보자. 경전의 재해석을 시도를 했고요. 근데 이거는 또 이 성리학을 굳게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감히 우리가 해석한 거 말고 다른 식으로 해석을 시도해? 저거 이단.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성리학의 재해석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유교 경전을 재해석하는 거죠. 박세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변록이라고 하는 책에서 유교 경전을 본인만의 어떤 이유를 들어서 독자적으로 해석을 시도를 했었어요. 실제로는 이런 말을 하려고 했을 것이고 이런 용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걸 자기 생각을 넣어서 해석을 한 거죠. 그러면 절대적으로 성리학 주자를 신봉하는 사람들한테 주자가 해석한 거 이외의 버전의 해석이 있다고? 이거 말도 안 돼. 이건 정식 버전이 아니야. 이렇게 공격을 많이 받는 거죠. 윤휴라는 분과 박세당이라는 분도 당대에는 원리 원칙과 명분을 중시하는 성리학자들에게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은 그런 역사적인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성리학을 놓고서 논쟁이 많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저게 대체 뭔 소리지? 할 만한 그런 논쟁이 많은데 대표적인 게 이론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론. 성리학의 이론 논쟁 중에서 호락 논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호락 논쟁. 이거를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우리가 머리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성리학의 이론을 두고 투닥투닥하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18세기쯤입니다. 노론의 내부에서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같은가 혹은 다른가.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철학에 가까운 내용이죠. 이건 좀 철학적인 논쟁입니다. 요거를 두고 같아, 아니 달라 라는 식으로 호론과 낭론으로 나뉘어서 대비되는 논쟁이 전개가 됩니다. 제 호론, 낭론 간단하게 나온 거 볼게요. 호론, 인간과 사물의 본성은 달라 라고 보는 거고 낭론은 아니 기본적으로는 같아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맞춰서 정치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도 달라져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참 우리가 보면 저거를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을까 정도로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지리멀렬한 탁상공론에 가까운 내용일 수 있어요. 이런 싸움에 열을 올리느라고 실제의 어떤 백성들의 생활이 어떤지, 실제 정말로 필요한 게 뭔지 이런 거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모습을 좀 보이는 거죠. 호락 논쟁 대표적입니다. 성리학이 이런 식으로 변신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가 등장한 양명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리학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그리고 너무 원리 원칙을 중시해. 하나도 소용이 없다. 지금 현실 상황에서. 이 절대화되는 성리학을 비판하는 게 등장합니다. 비판하고 심증리 그리고 지행합의를 주장을 하면서
이론을 뒤적거려서 뭐하니? 이거를 어떻게 실천할 건지가 훨씬 중요해 라는 거를 강조하는 실천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양명학이 등장을 합니다. 지행합일이 뭐냐면 아는 것과 실천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과 말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교과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것이 행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령 뭐 자전거가 있다고 치면 자전거를 타는 원리, 자전거의 구조 이런 거 공부하는 거 중요하지만 이런 거를 책으로 백날 공부해봤자 한 번 자전거를 타는 거 보면 못하다는 거죠. 자전거라고 하는 건 그걸 타고 이동을 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있는 어떤 물건인 건데 이거가 실제로 굴러가지 않고 이론만 계속 공부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성리학의 실천해야 돼. 이런 개념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하고 가장 큰 성과로서 나오는 게 바로 양명학입니다. 근데 기존의 성리학을 믿었던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전부 다 약간 이단처럼 보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공격을 받고요. 자, 양명학은 원래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아니고 중국에 있었던 어떤 학파의 경향이 우리나라 쪽으로 넘어옵니다. 우리나라는 중종 때쯤이에요. 중종 때 조선의 전례가 되었는데 주자학으로 명성을 쌓고 있었던 그리고 주자학을 깊이 연구했었던 학자들한테는 비판을 받았어요. 기존 거를 뒤집는 내용이니까. 퇴계이황 선생이 있죠. 우리나라 성리학을 아주 깊은 수준으로 발전시키신 분인데 1000원짜리 지폐에 있으신 바로 그분이에요. 이분은 성리학의 철학적인 면모를 굉장히 발전시켜 놓으신 분이죠. 기대승이라는 사람과 주고받은 편지에서 성리학을 깊게 연구한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황이 비판을 하죠. 양명학을 비판을 하고요. 그리고 뒤에 본격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이 됩니다. 기존의 성리학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을 깨달은 사람들 사이에서 양명학의 어떤 열풍이 분 거죠. 그래서 이게 누구한테 주로 쓰이냐면 사실 이미 내 권력이 탄탄한 사람, 기득권층, 학연의 층이 넓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기존 주자학이 아주 견고하게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반대하는 어떤 실천적인 어떤 개혁적인 모습은 이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수용될 가능성이 많겠죠. 양명학은 불우한 왕실의 종친, 이 무슨 얘기일까요? 왕실 종친은 왕족이라고 하는 혜택은 누리지만 본인의 능력을 펼치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그냥 평생 조용히 살아야 되는 거죠. 이 불우한 왕실의 종친, 그리고 정권에서 밀려나 있었던 어떤 계층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연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연구가 차근차근 되면서 이 밑으로 제자들이 생겨나고 일종의 연구의 흐름, 학파가 생기는 거죠. 하곡 정제도라는 분이 있어요. 이 정제도라는 분이 주로 양명학을 깊이 연구를 했는데 강화도에서 양명학을 연구를 했기 때문에 강화학파라고도 합니다. 조선시대 후반에 실천적인 성리학의 한 갈래로 양명학이 나오고 조선에서 조선 후반에 요거를 깊이 연구해서 학파를 이룬 사람은 정제도라는 사람이 있다. 강화도에서 연구를 해서 강화학파라고 한다. 이거 보기선지에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조선 전기인지 후기인지 기억해 주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한 번 더 점프합니다. 양명학에서 한 갈래 더 나아가서 실학이 등장합니다. 실학. 17세기에서 18세기에 등장하는 실학. 실학은 여러분들이 실학이라고 했을 때 사실 요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허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소용이 있는 학문과 실제로 소용이 없는 학문인데 이거 두 개는 전부 다 유학의 갈래에 있습니다. 유학은 우리나라에서 크게는 성리학의 한 갈래에 들어가 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사실 이거의 계보도를 그리자면 매우 복잡하지만 선비들이 성리학, 유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말하는 내용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하는 거가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이걸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성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게 할지 어떻게 나라를 꾸려가야 잘 돌아갈지 사실은 이런 좋은 목적에서 이 학문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실학의 등장은 뭐냐면 방금 위에서 호랑 논쟁이니 뭐니 이런 여러 가지 아주 형이상학적인 논쟁이 있어요. 사람의 본성이 사물과 같네 아니네 이거 굉장히 머리 아픈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고개를 현실로 조금만 돌려보면 세금을 못 내가지고 도적이 되는 노비가 되는 사람들이 있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고 정치판은 싸움으로 가득해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이거를 해결하는데 저런 철학적인 논쟁이 무슨 상관이지? 현실적인 부분에 눈을 좀 많이 돌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성리학을 공부한 선비들 중에서 이 사람들이 곧 나라의 임용이 되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관리들이잖아요. 자, 지금 우리가 이런 걸로 싸울 때가 아니야. 현실적인 거를 연구해서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사람들에게. 그래서 등장하는 개념이 실학입니다. 양반 사회의 딱딱한 모순을
개혁을 하고자 하는 새로운 흐름이 등장을 한 거예요. 진리를 탐구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진리를 탐구하는 게 맞아. 그걸 실사고시라고 해요. 실제로 현실에 도움이 되는 걸 연구하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학문 연구를 해야 돼. 그냥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책만 보는 게 능사가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실학도 중요시하는 부분이 조금 달라서 여러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자, 농사를 중요시하는 학파를 중농학파라고 합니다. 중농학파라고 하는데 특징은 대부분이 경기도 일대에서 활약을 했었던 굳이 뭐 당파를 따지자면 남인이에요. 남인들은요. 어느 수준이 되면은 실제로 남쪽에 한양의 남쪽 지역에 남촌 지역에서 좀 살면서 학식은 굉장히 높은데 뭐 크게 출세하지 못한 사람들 있죠. 그런 선비들이 주로 이제 남인 계층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남인 출신들의 중농학파들이 농업 중요하지. 나라의 근간은 농업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농업이 잘 되려면 이 농업이 잘 돼가지고 여기서 세금이 온전하게 나와서 그걸로 나라 살림이 잘 꾸려져야 되는데 이게 잘 되려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위주로 하는 개혁이 좀 잘 돼야 되고 기존에 있는 지주전호제라고 하는 땅 주인이 있고 또 소장농이 있는 요런 거 지금 문제가 매우 많아. 기존의 토지제도라던가 이런 제도를 혁파하고 개혁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서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거는 조선시대 후반이 되면 확실하게 문제로 떠오르는 토지의 분배 문제입니다. 특정 사람에게 너무 많은 토지가 몰려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토지를 힘으로건 불법적이로건 뺏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걸 중시하는데 자, 중농학파의 대표적인 실학자들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3명이 지금 나와 있네요. 유형원, 이익, 그리고 정약용이 있습니다. 중농학파 실학자의 어떤 시조로 손꼽히는 사람이 유형원이고 중시조 정도로 꼽히는 사람이 이익이고 이걸 집대성한 사람이 정약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데 유형원이 주장했던 건 항상 이 토지제도가 문제예요. 고려시대에도 전시과 제도가 끊임없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죠. 왜냐하면 땅은 한정돼 있으니까. 이 한정된 토지, 그러나 인구는 한정돼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늘어나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 고안이 돼야 됩니다. 마냥 나눠주기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형원이 주장했던 거는 균전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균전론. 자영농이 있어야 나라가 망하지 않아. 여기서 말하는 자영농은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소장농이죠. 자영농은 자기 땅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 이 사람이 자기 땅에서 나온 내용을 그 수확물을 세금으로 온전히 내야 국고가 항상 풍요롭게 운영이 될 텐데 실제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자영농이 별로 없고 죄다 남의 땅 부쳐먹는 소장농이라는 거예요. 이 소장농은 죽어라 일을 해봤자 자기한테 들어온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낼 때에는 땅이 내가 요만큼 내 땅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나온 것 중에 세금은 한 10분의 1을 원래 내면 되는데 10분의 1만 내면 되는데 소장농들은 절반을 바쳐야 됩니다.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2분의 1을 바쳐야 돼요. 이건 굉장한 차이죠. 그리고 지주가 내야 되는 10분의 1의 세금조차도 소장농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 소장농은 죽어라고 일을 해봤자 먹고 살기가 겨우겨우이거나 아주 힘든 경우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소장농이 많아지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개인 땅을 편법으로든 뭐 정당한 방식으로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늘리려고 하겠죠. 지주들의 땅은 점점 커집니다. 일반 백성들은 주로 소장농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자영농이 많아야 그 나라가 잘 돌아간다라고 이 유형원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균전론이 뭐냐면 차라리 신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토지를 분배를 하자. 그런데 같은 신분들끼리는 똑같이 나눠주자. 농부 ABCD가 있어? 그럼 농부 ABCD는 똑같이 50, 50, 50, 50 주는 거야. 그리고 농부보다 조금 높은 중인이 있어? 중인은 조금 더 줘. 중인 위에 양반이 있어? 양반은 조금 더 줘. 하지만 적어도 본인의 계층 안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걸 가질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게 균전론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저술에다가 남긴 것이 이제 반계수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유형원과 반계수록 그리고 균전론이 보기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성호 이익은 뭐라고 했느냐? 성호 이익은 한전론이라는 걸 주장을 해요. 영업전을 설치하자. 균전론만 가지고는 부족해. 저걸 나눠주면 뭐하니? 돈 있는 사람들이 저거를 어떤 식으로든 불법적으로든 합법적으로든 구매해서 가져갈 텐데
그래서 몰락하는 농민들이 생기는 거 아니야. 심지어 땅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스스로를 노비로 파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안 좋잖아요. 노비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영업전을 설정하자라고 하는데 영업전이 뭐냐면 여기 날개 설명 한번 봐주세요. 날개 설명에 나와 있죠. 한 가정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가 있어요. 절대로 매매를 할 수 없는 하한선을 정해놓자는 거죠. 내가 땅이 그래도 한 3평 정도 갖고 있는 영업전이 있어요. 저 3평의 땅은 한 가족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땅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매매가 불가한 겁니다. 일부러 매매를 불가하게 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렇게 되면 억지로 뺏을 수도 없을 테니까 아무리 재산을 날리거나 속는다 하더라도 영업전이 있는 한 완전히 몰락하는 농민은 없을 테니까 팔 수 없는 토지를 설정하자는 거죠. 그게 영업전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매매를 아예 제한을 두자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신분 그리고 토지 소유의 하한선을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 그 이익이 또 자기 책에서 주장한 내용이 있어요. 지금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요것들이 없어져야 돼. 나라를 병들게 하는 6가지의 폐단이 여기 나옵니다. 이익의 주장은 노비, 이 노비 제도가 나라를 좀먹는다. 과거제도, 지나친 경쟁, 너무나 희소한 확률, 이것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집안 많아진다. 그리고 양반과 문벌, 도대체 신분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특혜를 주는 거냐. 양반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어떤 차이와 양반들끼리의 알력 다툼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을 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믿는 이상한 미신들, 그리고 스님, 승려들, 뭐 이익은 유학자였으니까 그럴 수 있죠. 일도 안 하고 그냥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승려를. 그리고 게으름을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6가지가 한 나라를 기울게 하는 6가지의 폐단이다라고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게 책들에 두루두루 나오는데 성호사설이란 책이 있고요. 곽우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건 보기 선지에 나올 만한 내용이겠죠. 이 이름을 나중에 같이 붙여서 기억하면 참 좋을 텐데 뭐 한전론 이익이 했고 그런 건 곽우록이나 이런 책에 나온다. 이런 내용을 나중에 남기가 좀 필요하겠죠. 근데 어떤 내용의 개혁을 주장했는가 요거를 먼저 머릿속에 넣어주시고요. 자, 완전체라고 할 수 있는 정약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약용은 2가지 버전으로 얘기를 하는데 조금 이상적인 토지 제도로 처음에는 여전론이라는 걸 주장을 했었어요. 여전론. 마을 단위의 토지 분배와 공동 경작인데 그리고 이쪽에서 노동을 한 만큼 분배할 때 좀 차등을 주자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토지 공개념이에요. 네 땅, 내 땅이 어딨어? 우리 마을 땅이 있는 거지. 여기 마을 땅에서 다 같이 농사 지어가지고 그걸로 나눠 먹고 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동량에 따라서 일주일 일한 사람이 있고 3일만 일한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일주일 일한 사람한테 조금 더 많은 농작물을 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차등 분배를 하자라고 했던 게 여전론인데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현실적으로 시행하기에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어서 이걸 타협해서 나중에 본인의 책에는 경세유표라는 책에는 정전론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정전론. 정전론에 날개 설명 달려있죠. 전국의 토지를 일단은 이것도 공개념이 맞아요. 국가의 걸로 넘어가요. 국가 걸로 들어가서 정전이라고 하는 걸 잘라서 만든 다음에 이게 약간 우물정자대로 만든다고 해서 정전론이거든요. 이게 9조각이 나오잖아요. 9조각이 나오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 가운데에 공동 토지가 있어요. 그래서 8개의 가구에서 요걸 각자 하나씩 맡아가지고 쓰는데 하나씩 맡아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가운데가 공동 경작지인 거예요. 이 공동 경작지에서 나오는 것들로 각자가 내야 되는 세금을 퉁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내 농지에서 나오는 것들은 오롯이 내 것이 되는 거니까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의 어려운 점은 뭐였냐면 왜냐면 이 정전론이 정약용이 막 개발한 이론이 아니에요. 이전부터 꾸준히 나왔던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내용에서 문제점은 뭐냐면 일단 우물정자로 나라의 국토를 다 농지를 전부 다 구획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라는 문제점이 또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토지의 어떤 수보다 토지의 면적보다 이 토지 면적들이 국민이 증가하는 백성이 늘어나는 숫자를 따라가지 못했어요. 너무나 인구 폭발이 나중에 되게 되면서 나눠줄 수 있는 땅들이 좀 한정되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정약용이 제안하는 정전론은 약간의 타협적인 정전론이어서 꼭 우물정자가 아니어도 되지만 이렇게 나눠주고 공동 경작지가 있는 형태의 이런 형태로 좀 가져나가 보자라는 얘기를 꾸준히 합니다. 꾸준히 하죠. 그리고 정약용 같은 경우는 사실 중농학파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업적 때문에 많이 나옵니다. 거중기를 설계한 사람이죠. 기기도설이라는 책을 참고해서 아주 무거운 돌, 건축자재를 들 수 있는 거중기를 설계했고 수원화성 축조에 이게 실제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의술에도 의가견이 있어서 종두법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마과회통이라는 책을 저술하는데 본인이 이 병으로 아이를 잃은 경험 때문에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이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종두법 연구서가 또 있고 주요 책으로는 그 유명한 목민심서가 있네요. 지방의 수령, 사또들이 옆에다 끼고 보면 좋을 책입니다. 행정적인 거 이런 것들 쭉 나오고 있고 제도를 개혁하는 방식으로 경세유표가 있습니다. 이 안쪽에 이 토지제도 관련된 내용이 언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흠흠심서 같은 책들도 있고 뭐 범죄자를 처벌하는 방식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유배 생활을 18년을 하는데 18년 유배를 다니는 동안에 무려 500권 정도의 책을 저술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혼자서 쓴 건 아니고요. 가장 오랫동안 유배했었던 지역에서 저기 강진이나 이런 데에서 오랫동안 유배하고 있으면서 이름난 선비니까 이 밑으로 제자들이 모여들고 실제로는 이 제자들하고 출판 연구 집단을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책들을 저술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표학자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사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료, 양명학에 대한 사료입니다. 강화학파의 발자취를 찾아서 힌트죠. 강화학파. 강화학파의 태두인 정제두의 묘이다. 이 강화학파, 정제두가 나오면 양명학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양명학이 뭐냐? 양명학은 이론적으로는 인간의 마음이 곧 이치다 라는 거고 그리고 사람 누구나 마음속에 양지를 지니고 있으므로 평등함.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사람은 사실은 차등을 둘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아는 것과 실천하는 거 요게 같이 되어야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좀 실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개혁적인 성격의 이 성리학의 한 갈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화학파와 정제두를 기억해 주시고 조선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리고 중농학파 실학자 나오네요. 유형원 내용이 나옵니다. 유형원은 고향으로 내려가서 연구를 하거든요. 그걸 낙향이라 그래요. 낙향에서 학문 연구에 전념했던 전라북도 부안군의 반개서당입니다. 여기에서 명칭 나왔겠죠? 제자를 양성하면서 반개수록을 저술했다. 이 내용도 한번 보고 성어 이익을 보겠습니다. 재물이 모자라는 것은 농사를 힘쓰지 않는 데에서 생긴다. 그건 왜 그러냐면 6가지의 패단 때문이다. 이익이 말했었던 6가지의 패단, 노비, 둘째가 과거시험, 셋째가 문벌, 넷째가 기교, 이거 미신입니다. 다섯째가 승려, 그리고 여섯째가 게으름뱅이다 라고 정확히 지적을 하고 있죠. 이걸 누가 말했는지를 떠올리셔야 돼요. 여기서 이익이라는 존재를 찾아내고 이익이 주장했었던 어떤 제도의 명칭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분이라 출제가 안 될 수가 없는 분일 것 같은데 정약용이 있습니다. 단독 문제로 나오든지 선지에 나오든지 어딘가에는 등장을 할 겁니다. 자, 밑에 형광펜 처지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여에는 여장을 두고 무릇 한 여는 여의 전지는 그 여의 사람들로 하여금 다 같이 경작해야 한다. 공동 경작이 나오네요. 여기서 말하는 여가 뭐냐면 정약용의 여전론인데 제가 공동토지, 소유 토지 공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여에는 대장 역할을 하는 여장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30호의 집, 30가족이죠. 30호를 하나를 묶어서 1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들을 모아서 여장을 만드는 건데 여장을 두고 그 한 여의 이 땅은 농사짓는 땅은 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동으로 경작을 하고요. 이거를 나중에 나눈다. 근데 추수한 거를 나눌 때 다 같이 추수를 다 같이 해요. 이 공동 땅에서 모두가 으쌰으쌰 한 다음에 여기에서 우선 세금을 떼요. 모두가 같이 일한 수확물에서 공동으로 세금을 떼고 먼저 국가에 세금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들을 가지고 일한 만큼 분배를 하자라는 게 여전론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발전시켜서 나중에 정전론도 주장을 했었죠. 자, 정약용이 주장했었던 토지 제도의 개념을 떠올려 주시면 좋겠고
토지 공개념의 그 어떤 개념이 나온다. 이거는 모두가 망하거나 몰락하는 농민이 없게 하도록 하기 위한 어떤 배려에서 나온 생각들이다.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중농 말고 중상학파가 있어요. 상업을 더 중요시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서울의 노론 출신이라고 하는데 토지가 있으면 단순하게 농사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똑같은 토지에 농사 지어도 농사 짓는 법을 알고 짓는 거 하고 그거 차이 있다. 이 농사 짓는 토지의 생산성 증대에 관심을 보이면서 제일 중요한 거 백날 농사만 지으면 뭐하니? 이 물건이 유통이 돼야지. 상공업이 활성화가 되어야 그 나라는 궁극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된다. 돈이 좀 돌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던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 대부분의 특징은 청나라 영향을 많이 받아요. 청나라의 문물을 수용을 해서 우리도 나라 튼튼하게 만들 거야. 그리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 많이 할 거야.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는데 이것이 북쪽 청나라에 있는 것을 연구하고 공부한다는 뜻으로 북학론이라고도 합니다. 자, 대표학자 보겠습니다. 조금 여러 명이죠. 유수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농암 유수원은 우서라는 책을 썼죠. 이거 그대로 보기에 많이 나와요. 농암 유수원의 우서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산업공상의 직업적인 평등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전문화를 주장을 했는데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중요성, 전문가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산업공상의 직업적인 평등이라는 건 저 산업공상 말 자체가 직업의 귀천을 뜻하거든요. 산업공상 이 순서여서 공부하는 선비가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농부고 그 다음에 물건 만드는 사람이고 그 다음이 이 돈 만지는 상인이다. 상인을 좀 천하게 여겼던 문화를 성리학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랬죠. 근데 이런 거 말고 각자의 직업의 평등을 추구해야 돼. 그리고 전문성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돼. 이런 얘기를 본인의 책자에서 얘기를 하고 상업은 천하지 않아. 이 상공업이 진흥돼야 나라가 살아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상공업을 발전시킬 것을 주장한 사람이고 최근에 또 많이 나오는 사람이 담원 홍대용이죠. 이 사람은 일종의 과학자인데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할 수 있는 베이스가 되는 의산문답이라는 책을 지어요. 이 의산문답에서 지전설 같은 거 세우고 지구가 도는 거, 지구의 자전이나 이런 거를 증명하는 말들을 쓰고 무한 우주론을 주장을 해서 우리는 우주가 우리의 우주는 중국밖에 없었는데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는 과학적인 지식을 증명하고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늘을 관찰하는 천문학에도 조예가 깊어서 우리 집회에도 나오죠. 혼천이라고 하는 별자리 관측하는 기구가 있어요. 이 혼천이를 제작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주요 저술책으로 의산문답, 이마경륜, 담헌서라는 게 있습니다. 요 이름을 좀 간단히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국어책에도 나오는 사람이죠. 연암 박지원입니다. 청나라 문물을 수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었던 사람. 일종의 이 사람들은 북학파죠. 특히 박지원은 연행사라는 걸로 따라갔다 온 게 있어요. 연행사. 연행사가 뭐냐면 청나라 수도의 이 사신단을 따라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 문물을 다 보고 온 거죠. 이 경험이 굉장히 세게 남은 겁니다. 이 사람. 그리고 청나라에 다녀온 거를 기행문의 형식으로 기록을 남긴 게 열하일기가 되겠고 거기에서 자기가 보고 듣고 생각한 내용을 정리해서 수레하고 배, 바퀴 있죠, 바퀴가 달린 수레하고 선박같이 여러 가지 교통수단,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거 되게 중요하더라. 청나라 갔더니 완전 별천지다. 이런 얘기를 주장을 했고 거기는 다 돈을 쓰더라. 화폐를 쓰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 화폐의 대중화, 필요성을 강조를 했고요. 토지제도에 대한 개념도 얘기를 합니다. 박지원은. 여기는 중상학파기는 한데 토지제도 내용이 나와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백성들의 삶을 현실적으로 개선시킬 방안을 고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한 게 있다라는 거죠. 한전론이 뭐냐? 한전론.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맥시멈을 정해놓자는 거예요. 100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어요. 100평 너무 조금인가? 10,000평이 있어요. 10,000평이 있으면 10,000평 이상은 살 수 없는 거예요. 남의 땅을 그거 이상은 뺏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이 상한선을 설정을 한 건데 아까 이익의 경우에는 뭐라고 했어요? 이익의 경우에는 같은 한전이기는 한데 제한된 땅이기는 한데 영업전 설정을 하잖아요. 팔 수 있는 땅에 그 수치를 딱 정해놓는 거죠.
최저치를 정해놓는 거였어요. 영업전이라고 하는 거. 매매가 불가능한 땅을 설정을 하자. 요거였고 요거는 반대로 구매할 수 있는 토지를 정해놓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사람이 무한정 땅을 크게 갖는 거는 안 되겠지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정확히 지켜지긴 좀 어려운 게 있었죠. 본인만 안 사면 되잖아요. 자기 다른 사람 이름으로 토지를 뭐 구매하는 편법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밑에 보니까 박지원의 손자 박규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또 개화기에 또 중요하게 나오는 인물인데 박규수나 오경석 등등등 초창기에 개화론자들 다른 나라 문물을 받아들여가지고 발전시켜야 돼.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주요 저술로 열하일기가 있고요. 그리고 소설로 양반전이 있어요. 그리고 허생전이 있습니다. 양반의 위선, 경제 상황, 매점매석을 비판한 책인데 재밌죠? 양반전과 허생전, 그리고 또 뭐 호질이라는 책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상을 반영한 문학 작품들도 많이 남겨놓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사람 초정 박제가가 있네요. 박제가. 생산과 소비의 관계를 우물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우물론. 우물은 물을 퍼서 계속 끌어올리지 않으면 물이 솟아나지 않아요. 고여있기만 하면은 결국에는 마르는 거죠. 사용하지 않으면 마른다. 그래서 우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마르는 것과 같이 절약을 너무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소비를 해야 경제가 돌아간다. 돈을 너무 안 쓰면 안 돼 라고 얘기했었던 사람이고 지금이야 우리가 모두 경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배우니까 이게 당연한 얘기지만 이분은 나름 획기적인 방안을 착안을 해낸 거죠. 그리고 북학이라는 책을 짓습니다. 청나라 문물 빨리 수용해야 돼. 이거 강조하고 수리하고 선박을 쓰자. 요거도 얘기를 합니다. 박지원이랑 같은 얘기를 하죠. 둘 다 이제 북학파입니다. 이 사람은 또 중요한 특징이 신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서얼입니다. 서얼. 서얼은 첩의 아들입니다. 이 첩의 아들인데 정조 때 유능한 서얼을 등용했었던 그 시기에 딱 맞아떨어지게 들어가서 규장각 검서관에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이때 박제가랑 같이 올라간 이 서얼들이 유득공, 이덕무라고 하는 유명한 실학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국학이 등장합니다. 국학. 지금 조선 후반에 우리 땅과 우리 문화에 대한 거. 이 국학의 연구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우리 땅, 지리 연구. 동국지리지라는 책이 나옵니다. 광해군 때 지은 역사책이고요. 한백겸이라는 분이 짓는데 요게 최근은 아니지만 나온 적이 있어요. 보기의 문제로. 이게 정답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보기에 하나 낑겨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뭐다 정도는 알아두세요. 자, 삼한이 어디에 있었는지 위치를 고증한 책으로 좀 의미가 있습니다. 마한, 진한, 변한의 위치를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방강역고, 이거 정약용이 쓴 겁니다. 정약용이 우리나라의 역사 지리를 정리해서 싹 모아가지고 만든 지리지입니다. 아방강역고. 그리고 택리지. 이중환이라는 사람이 각 지방의 자연환경, 경제, 풍속, 인물 등을 정리한 지리지입니다. 총집산 상태죠. 택리지. 그리고 동국지도가 있네요. 밑에 두 개는 지도예요. 동국지도. 정상기라는 사람이 영조 때 최초로 백리척이라고 하는 단위를 활용해서 제작한 지도입니다. 이 동국지도는 한반도 전체 지도여가지고 벽면에 걸어야 돼요. 엄청나게 커다란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휴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이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나라 지도 형태가 통째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걸 뭐 확대한다고 자세히 보이거나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다만 정상기라는 사람은 김정호보다도 먼저 지도 제작에 뛰어들었던 사람이고 그냥 집안의 일, 가업이죠. 가업이 지도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훗날 김정호라는 사람이 등장하여서 대동여 지도를 만드는 데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상기입니다. 정상기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놨었던 지도가 아니었다면 이거를 취합해서 정보를 모아서 대동여지도 만든 거거든요. 요거의 덕을 또 많이 봤을 거예요. 동국지도는 정상기가 영조 때 최초로 백리척이라고 하는 단위를 써가지고 제작한 지도다. 요 정도 의미를 두시고 한 대동여 지도보다 100년 정도 먼저 나온 지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유명한 대동여 지도가 이쪽에 나오네요. 대동여 지도. 김정호가 철종 임금 때 목판에다가 새겨서 인쇄한 지도입니다.
목판이 있대요.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심리마다 눈금으로 거리를 표시해서 실제 거리를 계산하는 게 가능했고 산맥이나 하천이나 포구나 도로망을 아주 디테일하게 쓴 현실적인 지도였고요. 12층으로 제작이 돼서 이렇게 아코디언처럼 따라라락 한 층씩 접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지도는 휴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실제 줄을 그어서 심리마다 점을 찍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장소인지를 계산도 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 스마트폰처럼 바로바로 거리와 시간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수동으로 그걸 계산해서 갖고 다닐 수 있는 실제 지참에서 볼 수 있는 지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대동여 지도의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니까 국학에 해당하는 것 중에 우리 역사 연구하는 게 있어요. 동사 강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정복이라는 분이 무려 고조선부터 고려까지의 우리 역사를 정리한 역사서고요. 연려실 기술이 있습니다. 이긍익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조선 왕조의 역사를 나름 객관적으로 서술을 사건 사고를 쓰려고 노력한 책이에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자, 그리고 발해고라는 책, 이것도 보기에 진짜 많이 나오죠. 유득공이라고 하는 이 유득공, 규장각 검서청의 검서관으로 임용됐었던 정조 때 관리죠. 서얼 출신으로 실학자로 유명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통일신라와 발해를 합쳐서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합니다. 발해를 우리 역사 안으로 끌어당겨 들어오게 한 사람이죠. 그리고 금석과안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금석이란 단어가 있어요. 이게 그 비석이란 뜻이에요. 추사 김정희 들어보셨을 겁니다. 추사체로 유명한 김정희는요. 문신이면서 유명한 서예가면서 유명한 화가이기도 하죠. 그리고 학자이기도 합니다. 글씨체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래된 비석을 찾아다니면서 그 비석의 글자를 연구하는 취미가 있었어요. 이거를 금석학이라고 합니다. 금석학. 이거를 탁본을 떠가지고 글자를 내용을 번역하고 글씨체를 분석을 해보는 건데 저기 북한산 꼭대기에 있었던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여기 짧게 북한산비라고 나와 있는데 신라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라는 게 있습니다. 진흥왕이 성왕을 배신하고 한강 유역을 차지했을 때 어디까지가 신라 땅인지를 영토를 북한산 꼭대기에서 한번 쭉 보고 이걸 순수한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우리 신라의 영토로구나 라는 거를 기념하면서 세운 비석이 북한산비입니다. 요거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안쪽에 신라실 마지막 부분에서 볼 수 있게 실제 실물이 있어요. 북한산 꼭대기에 너무 오래 놨더니 파손되고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서 지금은 실내에 갖다 놨죠. 그리고 북한산비뿐만이 아니라 황초령비라고 하는 비석 그리고 이런 것들 진흥왕이 순수 땅을 한번 돌아보고 세운 비석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증명한 사람이 바로 이 추사 김정희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금석과한록이라는 책으로 그 기록을 남겨놨어요. 사료를 만들어 놓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요거 사료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사료가 나오면 이걸 딱 읽었을 때 아 이거 누구네 라고 떠올라야 됩니다. 그걸 노리고 이렇게 자료가 나오는 거니까 우선은 여기 힌트 좀 찾아볼게요. 여기 우서 이런 자료가 나온다. 이렇게 안 써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찾는 겁니다. 이 책은 우서랍니다. 그럼 이미 여기에서 유수원이라는 이름을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산업공상의 직업적인 평등을 주장했던 책인 거 머리에 같이 떠올라야 됩니다. 문벌에 따라 사람을 기용하니 사람이면 모두 5장과 7규가 있는데 눈, 코, 입 뭐 이런 거 다 똑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어리석은 사람이 양반이나 중리 되려하지 않고 군보의 천역을 즐겨지려 하겠는가? 누가 노비가 되고 싶겠느냐는 거예요. 태어나길 다 똑같이 태어났는데 누구는 좋은 거 하고 누구는 나쁜 거 하고 본인 스스로 나쁜 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직업적인 평등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주장하는 책입니다. 우서 이거는 유수원이라는 사람 떠올려 주시고요. 홍대용은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홍대용 의산문답에서 힌트가 또 나오죠. 홍대용이 지은 책입니다. 하늘을 이고 땅을 밟는 사람은 지역에 따라 모두 그러하니 획이나 도할 것 없이 다 정계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을 바른 세계로 하든 뭐 서양을 뭐 바르지 않은 세계로 하든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을 정하는 게 있는데 사실상 실제 있어서는 어디를 기준으로 삼느냐 이거는 중요치 않고 모든 세상이 똑같은 방향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다.
운영되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기가 있는 곳을 다 바른 세상이라고 누구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중국은 자기가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중국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똑바른 세상인데 서구에선 또 그렇지 않잖아요. 서양에서는 자기네들이 바른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네들을 기점으로 다른 나라들을 파악을 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어떤 바른 세상이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 발언 자체가 이 중국을 중화주의를 맹신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될 말이죠. 왜냐면 요거 자체가 중국이 중심이다라고 하는 이론을 깨버리는 거였거든요. 그거를 자기의 책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홍대용. 그리고 박지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중국은 재산이 풍족하고 한 곳에 지체되지 않고 골고루 유통한다. 왜냐면 수레를 써가지고 물건을 대량으로 여기저기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수레를 통해서 물건의 물자 이동을 활발히 할 수 있다면 이것도 굉장히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열화일기에 써놨습니다. 연행사를 따라서 청나라에 다녀온 다음에 열화일기에서 요 내용까지 써놓은 거죠. 이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조선 후기의 국학 보겠습니다. 나라의 학문, 우리나라 거, 우리 문화 어떻게 진행되냐? 발해고라고 하는 책 유득공과 연결해 주시고 남북국이 처음 나온다. 북쪽의 땅을 우리 역사로 인식하고 등장한 가장 오래된 어떤 책이다. 라고 보는 거죠. 남북국 발해사가 우리 역사에 편입돼 들어옵니다. 그리고 금석과한록이라는 책에서 진흥왕의 옛날 비석인 거를 이 추사 김정희가 알아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 그래서 우리 역사를 연구하고 관찰하는 어떤 문화 풍토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런 사료 같은 걸로 확인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고 자, 조선 후기의 문화 파트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화 파트 정리를 해볼 텐데 조선 후기라고 하면 가장 도드라지는 특징. 이전까지 여가와 문화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양반 거였어요. 그리고 양반이랑 똑같이 누리고 싶어서 성장한 중인들이 좀 중반에 등장을 하고 드디어 이제 후반이 되면 서민 문화가 매우 크게 발전을 합니다. 서민들의 여가 생활을 보낼 수 있는 뭔가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생활의 수준이 올라가고 하면서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요구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의 변화가 나오는데 서민들이 구경하는 공연이 생기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가는 것처럼 자, 판소리, 탈춤, 산대놀이 주로 조선 후반에 나왔었던 공연들입니다. 판소리, 감정 표현이 아주 직접적이고 솔직해서 서민 문화에 강조되기가 쉬웠어요. 양반을 좀 비판하거나 하는 내용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적벽가, 수군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전래동화나 설화의 내용을 각색한 버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탈춤, 마을에서 공연이 많이 됐는데 사회적인 모순에 무슨 탈, 뭐 양반탈, 무슨 탈 이런 거를 정해서 역할극을 하고요. 주로 사회적인 모순을 웃기게 풍자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약간 블랙 코미디 같은 내용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산대놀이, 가면극이 가면을 쓰고 춤추고 하는 거가 일종의 공연으로 정착한 건데 상인 그리고 중간층이 지원을 해줘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의 산대놀이가 나옵니다. 공연이 아주 다양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해도 지금 뭐 발레 공연도 있고 판소리도 있고 뭐 뮤지컬도 있고 그냥 공연도 있죠. 여러 가지 방식의 공연이 있는데 서민들을 타겟팅으로 한 여러 가지 공연들이 이렇게나 다양하게 출몰하고 있더라. 이런 걸 한번 봐주시고 문학적인 부분에서도 새로운 경향이 많이 나옵니다. 도드라진 특징은 한글 소설의 유행인데요. 한글 소설. 한글이 창제된 건 조선 전기입니다. 1443년에 세종이 발명을 해서 46년에 반포를 했지만 실제로는 언문이라고 격화되면서 잘 쓰이지는 않다가 조선시대 후반이 되면은 굉장히 대중화됩니다. 한글 소설이 인기를 크게 끌어요. 홍길동전, 춘향전, 박시전 한글 소설이 굉장히 유행을 했고요. 여성들을 중심으로 지금 뭐 로맨스 드라마나 이런 게 유행을 하는 것처럼 이 책을 뭐 종이는 귀한 거니까 책을 사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 책을 여러 권을 베껴가지고 일정 부분의 소에게 돈을 받고 빌려주는 책대여점, 새책점이 굉장한 유행을 타게 됩니다. 새책점. 이것 때문에 가사를 탕진하는 여성들도 있었다라고 할 정도예요. 근데 우리가 아침 드라마 결정적인 장소에서 딱 끊는 것처럼 가령 뭐 춘향전 같은 거나 박시전처럼 반전이 있는 연애 스토리 있잖아요. 권선징악과 연애와 이런 반전이 나오는 것들
그 반절이 나오는 부분을 딱 잘라가지고 다음 권을 빌릴 수밖에 없게 하는 거죠. 한 권이면 끝날 책을 10권씩 쪼개가지고 대여비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가산을 탕진하는 여성들도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가 이렇게 한글 소설을 읽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 실감나게 읽어주는 전기수들이 있었고요. 근데 전기수가 너무나 실감나게 읽어주는 바람에 악역을 연기할 때 화가 나서 실제로 전기수를 찔러서 살해하는 황당한 사건도 있었을 정도라고 하네요. 장이 설 때마다 특정 장소에서 얘기한 다음에 결정적인 장소에서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돈을 달라는 거죠. To be continue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돈을 주면은 그 뒤에 결과를 얘기해주는 그런 식으로 돈을 받았다라고 해요. 이제 문학에서도 향유층이 서민들도 문학을 즐기게 되면서 서민의 입맛에 맞는 것들이 나옵니다. 사설, 시조, 사랑 얘기, 현실 비판,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사설, 시조들이 나오고 되게 길어요. 양식이 양반들 것처럼 뭐 몇 구로 만들어서 뭐 대구를 맞춰야 되고 이렇게 예쁘게 다듬어져 있지 않고 주룩주룩 쭉쭉쭉 하염없이 길어집니다. 마치 그 랩하는 것처럼 랩의 가사도 특정한 양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되게 긴 랩들도 있죠. 그런 것처럼 사설, 시조 같은 것들이 다양한 주제로 등장을 하게 되고 양반들만 즐겼었던 이 문예 모임 같은 것들을 조직하는 계층들이 또 생겨요. 시사라고 합니다. 시사. 그리고 여기 밑으로 위항문학이 있는데 좁고 지저분한 거리를 위항이라고 하는데요. 서민들의 거리를 뜻해요. 여기서 유행했던 문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중인 플러스 평민들이 문학 활동을 만든 거 그렇게 해서 문집도 펴내고 합니다. 이제 시를 쓰고 그림 그리고 이걸 낭독하고 하는 이런 고풍스러운 여가 문화 같은 게 더 이상 양반들의 독점 문화가 아니고 아래의 서민 계층까지 확대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선시대 후반의 모습이고 예술에도 많이 나오겠죠. 진경산수화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겸재정선 아마도 이 그림 때문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최근에 모 기업에서 진짜 진품 정선의 인왕 재색도를 기증을 했었죠. 박물관에. 그래서 요거를 관람하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진경산수화는 진짜 풍경입니다. 진짜 우리나라 풍경을 그린 사실적인 산수화가 유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전까진 가짜였을까? 그전까지는 중국의 산수나 상상 속의 산수를 주로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산수를 그리는 문화가 나타났던 거고요. 여기 정선 작품 여러 개 있네요. 이쪽에 금강정도 정선이 그린 그림이 있고요. 여기 영통동구도도 있습니다. 강세왕이 그린 그림도 있고 자,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산수를 그린 그림이 있고요. 또 재밌는 건 풍속화가 있죠. 김홍도와 그리고 신윤복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이 가장 유명한 분이고 서민의 생활을 그림의 주제로 채택을 합니다. 해원 신윤복의 경우에는 양반과 부녀자들의 어떤 밀회, 남녀 사이의 애정 이런 거를 과감하고 우스꽝스럽게 묘사를 한 것으로 유명하고요. 비슷한 사람으로 김득신이라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자, 여기 김홍도의 씨름, 여기 판에서 춤추는 어린 아이 무동 요게 이제 김홍도 그림이고 단오풍정, 월화정인, 밤에 몰래 만나는 이 커플의 모습이에요. 몰래 만난다는 거는 정식으로 만날 수 없는 사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김득신의 파적도 같은 거, 낮잠 자다 깬 모습 같은 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존에는 수요가 없었다는 거죠. 서민들의 생활상을 굳이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수익을 창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구매하고 즐기는 계층이 서민까지 확장되면서 그 사람들의 생활 자체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그림들을 그렸던 겁니다. 그리고 김정희의 유명한 세한도라는 그림도 있습니다. 유배지, 제주도에서 그린 그림이죠. 이것도 최근에 크게 한번 전시가 되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여기에는 언급되지 않지만 민화라는 것도 있어요. 일반인들이 그려가지고 복을 가져다주는 그림이다. 뭐 호랑이와 까치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그림들도 일반인들도 많이 그림을 구매해서 샀기 때문에 이런 거를 유통하는 문화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영통동구도 같은 거 보면 크게 확대 버전이 아마 문제로 출제되면 나올 텐데 조선시대 후반이 되면은 서양화의 기법 같은 거, 그러니까 원근법 같은 게 나온다던가 이런 것들이 적용된 그림들이 등장을 하더라라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 조선 후기의 변화로 한글 소설이 유행한다. 그리고 중인과 그 아래의 계층들이 서로 시사 모임을 만들어서 양반들이 했던 전유물이 이제 아래 단계로 넘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조선 후기의 그림은 반드시 이렇게 그림이 같이 언급이 될 겁니다. 그냥 이렇게 물리적으로 설명만 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표성을 갖는 그림 몇 점만 한번 봐놓으시면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는 이런 그림들이 나올 겁니다. 대표적인 거는 이름과 작가와 그림의 형태를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기 그러면 글자하고 과학기술 마지막 보겠습니다. 서예에서는 방금 세한도로 언급됐었던 추사 김정희, 금속학을 연구했었던 김정희가 자신만의 독특한 글자체에 추사체를 만들죠. 이전까지 우리가 글씨 하면은 중국의 어떤 명필들 이런 사람들 글자 많이 했지만 우리나라 서예의 경지를 한 단계 올린 사람이 지금 나오는 거죠. 뭐 글씨로 유명한 사람이 뭐 한호, 한석봉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추사 김정희는 추사체라고 하는 독특한 글씨체 때문에 왕조차도 추사에 글씨체를 모을 정도였다라고 하죠. 자, 공예. 우리가 고려하면 청자죠. 그리고 조선시대로 넘어오면 문화의 방식이 좀 바뀌어서 하얀색 백자를 선호하게 되고요. 여기에다가 안료를 넣어서 청화백자로 만들거나 아니면 검정 색깔이 나는 철화, 안료를 쓴 철화백자가 나오거나 백자로 넘어가는 모양 보여줍니다. 건축도 좀 바뀝니다. 여러 층이 있지만 실제로는 층 구별이 되지 않는 크고 육중한 통층 구조의 아주 커다란 건축물이 많이 세워집니다. 김제 금산사의 미륵전 하나 둘 셋 3층처럼 올라가 있죠. 구례 화엄사 각황전도 지붕 2개 달고 있고 팔상전도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고요. 수원화성의 건축 같은 거는 조선 후기에 거의 모든 기술이 여기에 다 집중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중기가 실제 쓰였던 유네스코로 올라가 있는 건축이라서 요거는 이름과 명칭과 특징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여기 언급은 안 돼 있지만 거중기만 너무 강조가 돼 있는데 화성 축조에서 영향을 크게 준 거는 을괴입니다. 기록서인 을괴 덕분에 우리가 요거를 지금도 보수를 끊임없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요거 같이 기억해 주시고 서양의 문물이 이제 점점 들어와요. 선교사 혹은 사신을 통해서 서양의 문물이 계속 들어와서 현실판 세계지도가 들어옵니다. 고니어 만국전도, 현실판 세계지도도 들어오고요. 중국을 통해서 대포, 화포랑 천리경, 그러니까 망원경이죠. 망원경, 자명종 등등등 서구의 문물이 쭉쭉쭉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역법, 시연력이라는 달력 있죠. 역법서도 들어옵니다. 서양의 달력이 김육이라고 하는 학자의 노력으로 아담샬이 만든 시연력이 청나라 있던 거가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잘 알고 계시는 허준의 동리보감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의학을 집대성한 거죠. 그리고 태양인 이재마라고 옛날에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동의수세보원 이재마라는 이름 좀 기억해 주세요. 사람의 체질을 가지고 나누는 거 있잖아요. 체질로 구별하는 MBTI 같은 거죠. 요거 이렇게 태음인, 태양인, 소음인 이런 거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런 거로 구별하는 사상의학을 정립한 사람입니다. 이재마. 그리고 침 놓는 방법을 한 허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단독으로 물어보진 않지만 이재마와 허임이 보기에는 나온다는 거죠. 다음 중 조선 후기에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고르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땅에서 적용할 수 있는 농서가 많이 나옵니다. 벼농사 농법 소개하는 거, 인삼이나 고추 등등 조선시대 후반에 만든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재배법, 그리고 농촌 생활의 백과사전, 이게 보기로 가끔 나와요. 서유구의 임원경제지가 나오면 이거 조선 후반이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홍만선의 산림경제, 농업과 일상생활에 관한 지식을 널리 알려서 공유하려는 흐름이 나와요. 우리 거에 관련된 그런 거가 전반적으로 조선 후반의 흐름이고 특징이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념 퀴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문화유산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표 할게요. 첫 번째 그림은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네요. 이거 조선 후기 거 맞죠? 이거 진경산수화니까. 두 번째는 고사관수도라는 그림인데 이거 조선 전기의 그림입니다. 세 번째는 색깔이 살짝 탁하지만 백자 위에 청화 안료가 있네요. 청화백자입니다. 이거 후반 조선 내용 거 맞죠? 후반에는 그림을 그리는 청화백자가 나옵니다. 동그라미 칠게요. 조선시대 초반에는 분청사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분청사기에서 순청자가 나오고 순백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청화백자가 나와요. 시기순으로 조금 차이가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괄호 안에 내용 중에 옳은 것에 영표하세요 라고 나오는데
강화도에서 양명학을 연구해서 강화학파를 형성한 거는 정제도입니다. 이건 이 문장에 거의 그대로 나와요. 이거 보시고 강화도 양명학 같이 특징으로 묶어서 기억해 주세요. 우서에서 산업공상의 직업적인 평등을 주장한 거는 유수원입니다. 유형원은 반개수록을 썼죠. 양반전을 지어서 양반의 허례와 무능을 풍자한 거는 박지원입니다. 박지원. 양반전, 호질 여러 가지 문학 작품을 많이 만들었죠. 박제가는 북학의라고 하는 책을 쓴 게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자, 이 청화백자라든지 이런 내용 보시면 그림이랑 내용이 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림. 그래서 사실은 백자가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백자라고 하는 거는 조선 중기 이후부터 등장을 본격적으로 하지만 일단 여기에다가 색깔을 넣어가지고 조금 더 화려하게 그림을 그리는 거는 후반때에 나옵니다. 조선 전체를 통틀어서 백자를 특징으로만 보면은 문제를 풀기가 살짝 어려울 수 있겠어요. 이 그림의 이미지랑 같이 기억해 주세요. 가장 많이 나오는 조선 후기 건물 중에서 구례 화엄사, 이제 4월달 되면 사람 많이 가는 데죠. 홍매화가 피는 곳이어서 이 각황전의 모습도 똑같이 나오는 사진만 나와요. 그리고 밑에 이런 절들은 이렇게 사진만 나오진 않아요. 여기가 어딘지도 다 써놔요. 그러면 대표적인 지역과 사찰 이름과 전각의 이름 같이 연결해 주시면 좋겠죠. 굳이 사진으로 기억하기 어려우면 사찰은 지역이랑 이름을 같이 기억해 주시는 거, 그리고 그거의 시대 연결해서 하는 거 반드시 밑에 나오니까 요거 대표성 갖는 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정리를 해보고 마지막 날개 문제 아래 미니 퀴즈 문제 풀게요. 이익, 성호 이익의 활동은 성호 이익이니까 성호 사설 썼겠죠. 열알기는 박지원이 쓰는 겁니다. 홍대용에 대한 설명, 의산문단 만들었죠. 자동 15장치를 갖춘 자경루는 장영실이 만드는 거죠. 조선 전기. 자, 김정희에 대한 설명, 추사 김정희. 백리척을 사용해서 동국지도를 제작한 거는 정상기라는 사람입니다. 아니죠? 북한산비가 진흥왕의 순수비라는 걸 금석학으로 밝혀냈죠. 조선 후기의 모습은 한글 소설을 읽어주는 전기수입니다. 연포의 외관은 초반에 교류했었던 거죠. 일본과 교육했었던 이 교육하는 무역의 장소를 연포라고 해요. 요건 조선 전기니까 1번이 답이 되겠죠. 조선 전기하고 조선 후반의 문화적인 특징을 구별하라는 게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커다란 덩어리에서 조선 전기하고 후기하고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먼저 보시고 이 분위기 때문에 어떤 문화가 발달했군 여기까지 연결해서 골라주시면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선 후반에 후기의 문화 파트가 어떻게 실제 기출문제로 나오는지는 기출문제로 다음 시간에 정리해 보겠습니다.